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마 자매만큼 특별하고 복합적인 관계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가 때로는 평생의 라이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겪었던 깊은 상처와 깨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만한 지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을 표현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30대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반쪽과도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아마 자매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평생을 두고 티격태격 다투는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자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기는 바로 제 남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나 하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정말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내 식구는 누구보다 단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 언제나 다정하고 산처럼 듬직했던 아버지가 제가 9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무리하게 강행된 공사 현장에서 이태롭게 일하시다 그만 발밑에 합판이 부서지는 바람의 아래로 추락하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넋이 나간 채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 좀 떠봐요. 나하고 애들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불쌍한 내 남편,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창백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병실 기둥 뒤에 숨어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홀몸으로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파셨죠. 학생 엄마, 오늘 상추 싱싱해요. 한 봉지에 1,000원, 1,000원. 구경이라도 하고 가요. 어머니는 목이 쉬어라 외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점 단속에 쫓겨나기 일쑤였고 짓궂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러워 일부러 시장을 멀리 돌아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와 달리 동생은 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면 동생은 제 마음도 모르고 해맑게 외치곤 했습니다. 언니, 이 길로 가. 저기로 가면 엄마도 볼 수 있고 더 빠른데.
엄마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자. 저는 그런 동생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했습니다. 싫어. 난 이 길로 갈 거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그러면 동생은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죠. 엄마,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했던 동생 덕분에 힘겨웠던 우리 집안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사춘기를 지나고 철이 들면서 동생과의 사이는 세상 누구보다 각별해졌습니다. 하루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상희야, 넌 사춘기 때도 별 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짜증내는 것도 별로 못 받고. 그러자 동생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 근데 엄마도 언니도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라도 웃어야지 하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깊은 우애를 다지며 자란 저희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쇼핑을 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엄마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둘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딸들이 왔는지 몰라.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했고 동생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취업하자마자 짠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늘 제 옷과 물건을 물려받았던 동생이 스스로 돈을 벌게 된 후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희야, 너도 한창 예쁠 나이인데 예쁜 옷도 사 입고 여행도 좀 다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제가 걱정스레 말하면 동생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지금 이 생활이 체질에 맞아. 아마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일부러 그렇게 말했겠지요. 다행히 저희 자매가 모두 직장에 들어간 후 어머니도 장사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비로소 당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마치 새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어 공부에 한창 빠져 있을 때 학원 선생님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늘 제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었고 제가 불편해할까 봐 수업 중에는 티조차 내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형부가 생기는 거야.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든든한 형부가 생긴다니 너무 기쁘다. 제 바람처럼 남편은 동생에게 정말 든든하고 다정한 형부가 되어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늘 동생을 챙겼고 생일에는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동생이 너무 착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처제 같은 여동생이라면 10명이라도 환영이야. 내 동생 성격은 아휴, 말도 마. 완전 독불장군이라니까. 저는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에 대해 장난스럽게 투정할 때도 그 속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누이를 직접 만나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 예비 시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나 제 손톱부터 지적했습니다. 새언니, 손톱 관리 안 해요? 무슨 사춘기 남학생 손톱 같아요. 제가 일하는 네일샵에 와서 회원권이라도 끊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웃으며 좋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오해하고는 정색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네일 아티스트라고 해서 새언니 전담 관리사라도 되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요. 결국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시누이의 가게에 방문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그녀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언니 시누이라는 사람, 할인은커녕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하나뿐인 시누이에게 점수를 땄다는 생각에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아버지와 오빠, 남자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랐을 테니 그 예민한 성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겪을수록 그 이해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미꾸라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말만 앞서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스테이크 사줘야 하는데,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오늘은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겠구먼. 이런 식이었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냉장고, 세탁기, TV, 이 시아비가 다 사주마 하고 큰 소리만 치셨을 뿐 실제로 도와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한다며 늘 미안해하셨죠. 결혼 초 남편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고생하신다며 가게 일도 돕고 퇴근길에 모셔다 드리는 등 살가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몇 번 입지 않아 버리기 아까운 옷들을 모아 동생에게 주려고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옷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이딴 옷들을 나 입으라고 준 거예요? 내가 거지예요. 촌스러워서 못 입겠으니 그냥 버릴게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옷들을 몰래 시누이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처제만 챙기잖아. 내 동생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더덕무침 반찬통이 통째로 사라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더덕 좋아하시면 안 돼? 장모님은 채소 장사하시니까 맨날 드시잖아. 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있나 싶어 그 후로는 시댁에 거의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시누이의 기세등등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도 시누이는 제게 새언니,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아요. 라며 막말을 했고 남편은 무조건 자기 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무렵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제부를 소개해왔습니다. 동생처럼 순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곁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제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동생의 혼수 가전 몇 가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에 상이 결혼할 때 축의금은 당신이 따로 챙기는 게 어때? 형부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남편은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뿐인 처제 결혼식인데 내가 알아서 섭섭지 않게 준비해뒀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와 시누이, 심지어 시누이의 남자친구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기에 저는 남편이 체면을 차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동생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제 축의금 정리하다가 형부가 준 봉투를 봤는데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니면 혹시 형부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만 원. 그것도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 남자친구까지 4명의 식권을 받아가고 낸 돈이 고작 5만 원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처제가 돈되게 밝히네. 당신이 혼수 보태라고 몇백만 원이나 해줬다며. 그거면 됐지. 나한테 또 돈을 받겠다고. 남편은 제가 동생에게 가전제품을 사준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걸 말로는 표현 못하고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죠.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해서 제 돈으로 다시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괜찮다며 끝까지 사양했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 겨우 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눈치를 보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계속된 추궁의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학원이 많이 힘들어. 수강생도 줄고 나라고 처제한테 그러고 싶었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남편의 사과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희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제부와 따로 식사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신이 나서 사고 싶은 혼수 목록을 제 앞에 쭉 펼쳐 놓았습니다. 새언니, 요즘 혼수 3대 이모가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인 거 알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옆에서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하나뿐인 내 동생 결혼하는데 더 좋은 거 해줘야지. 그치, 여보. 당신도 처제 결혼할 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했잖아. 내 마음 이해하지. 남편은 교묘하게 제 동생의 결혼을 언급하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생활비를 털어 시누이가 원하는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시누이는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희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선물을 사왔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시누이가 고마움을 아는구나 싶어 음식을 잔뜩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가 불러놓고 치킨 몇 마리만 시켜둔 채
제가 해간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으스대며 제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작은 향수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못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서류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역시 내 동생이 최고야 를 외쳤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오빠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였어. 아빠는 돈 없다는 소리만 했는데 오빠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돈으로 결혼했겠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말하는 도움이 우리가 사준 혼수 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신우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경악스러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제가 술에 취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마 자매만큼 특별하고 복합적인 관계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가 때로는 평생의 라이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겪었던 깊은 상처와 깨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만한 지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을 표현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30대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반쪽과도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아마 자매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평생을 두고 티격태격 다투는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자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기는 바로 제 남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나 하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정말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내 식구는 누구보다 단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 언제나 다정하고 산처럼 듬직했던 아버지가 제가 9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무리하게 강행된 공사 현장에서 이태롭게 일하시다 그만 발밑에 합판이 부서지는 바람의 아래로 추락하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넋이 나간 채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 좀 떠봐요. 나하고 애들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불쌍한 내 남편,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창백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병실 기둥 뒤에 숨어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홀몸으로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파셨죠. 학생 엄마, 오늘 상추 싱싱해요. 한 봉지에 1,000원, 1,000원. 구경이라도 하고 가요. 어머니는 목이 쉬어라 외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점 단속에 쫓겨나기 일쑤였고 짓궂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러워 일부러 시장을 멀리 돌아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와 달리 동생은 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면 동생은 제 마음도 모르고 해맑게 외치곤 했습니다. 언니, 이 길로 가. 저기로 가면 엄마도 볼 수 있고 더 빠른데. 엄마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자. 저는 그런 동생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했습니다. 싫어. 난 이 길로 갈 거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그러면 동생은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죠. 엄마,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했던 동생 덕분에 힘겨웠던 우리 집안의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사춘기를 지나고 철이 들면서 동생과의 사이는 세상 누구보다 각별해졌습니다. 하루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상희야, 넌 사춘기 때도 별 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짜증내는 것도 별로 못 받고 그러자 동생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 근데 엄마도 언니도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라도 웃어야지 하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깊은 우애를 다지며 자란 저희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쇼핑을 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엄마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둘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딸들이 왔는지 몰라.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했고 동생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취업하자마자 짠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늘 제 옷과 물건을 물려받았던 동생이 스스로 돈을 벌게 된 후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희야, 너도 한창 예쁠 나이인데 예쁜 옷도 사입고 여행도 좀 다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제가 걱정스레 말하면 동생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지금 이 생활이 체질에 맞아. 아마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일부러 그렇게 말했겠지요. 다행히 저희 자매가 모두 직장에 들어간 후 어머니도 장사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비로소 당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마치 새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어 공부에 한창 빠져 있을 때 학원 선생님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늘 제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었고 제가 불편해할까 봐 수업 중에는 티조차 내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형부가 생기는 거야.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든든한 형부가 생긴다니 너무 기쁘다. 제 바람처럼 남편은 동생에게 정말 든든하고 다정한 형부가 되어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늘 동생을 챙겼고 생일에는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동생이 너무 착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처제 같은 여동생이라면 10명이라도 환영이야. 내 동생 성격은 아휴, 말도 마. 완전 독불장군이라니까. 저는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에 대해 장난스럽게 투정할 때도 그 속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누이를 직접 만나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 예비 시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나 제 손톱부터 지적했습니다. 새언니, 손톱 관리 안 해요? 무슨 사춘기 남학생 손톱 같아요. 제가 일하는 네일샵에 와서 회원권이라도 끊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웃으며 좋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오해하고는 정색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네일 아티스트라고 해서 새언니 전담 관리사라도 되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요. 결국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시누이의 가게에 방문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그녀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언니 시누이라는 사람, 할인은커녕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하나뿐인 시누이에게 점수를 땄다는 생각에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아버지와 오빠, 남자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랐을 테니 그 예민한 성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겪을수록 그 이해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미꾸라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말만 앞서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스테이크 사줘야 하는데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오늘은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겠구먼. 이런 식이었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냉장고, 세탁기, TV, 이 시아비가 다 사주마 하고 큰 소리만 치셨을 뿐 실제로 도와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한다며 늘 미안해하셨죠. 결혼 초 남편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고생하신다며 가게 일도 돕고 퇴근길에 모셔다 드리는 등 살가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몇 번 입지 않아 버리기 아까운 옷들을 모아 동생에게 주려고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옷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이딴 옷들을 나 입으라고 준 거예요? 내가 거지예요. 촌스러워서 못 입겠으니 그냥 버리게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옷들을 몰래 신우이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처제만 챙기잖아. 내 동생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더덕무침 반찬통이 통째로 사라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더덕 좋아하시면 안 돼? 장모님은 채소 장사하시니까 맨날 드시잖아. 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있나 싶어 그 후로는 시댁에 거의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시누이의 기세등등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도 시누이는 제게 새언니,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아요. 라며 막말을 했고 남편은 무조건 자기 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무렵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제부를 소개해왔습니다. 동생처럼 순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곁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제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동생의 혼수 가전 몇 가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에 상이 결혼할 때 축의금은 당신이 따로 챙기는 게 어때? 형부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남편은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뿐인 처제 결혼식인데 내가 알아서 섭섭지 않게 준비해뒀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와 시누이, 심지어 시누이의 남자친구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기에 저는 남편이 체면을 차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동생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제 축의금 정리하다가 형부가 준 봉투를 봤는데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니면 혹시 형부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기를 의심했습니다. 5만 원. 그것도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 남자친구까지 4명의 식권을 받아가고 낸 돈이 고작 5만 원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처제가 돈되게 밝히네. 당신이 혼수 보태라고 몇백만 원이나 해줬다며. 그거면 됐지. 나한테 또 돈을 받겠다고. 남편은 제가 동생에게 가전제품을 사준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걸 말로는 표현 못하고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죠.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해서 제 돈으로 다시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괜찮다며 끝까지 사양했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 겨우 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눈치를 보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계속된 추궁의 남편은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학원이 많이 힘들어. 수강생도 줄고 나라고 처제한테 그러고 싶었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남편의 사과에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 후 몇 달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저희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제부와 따로 식사를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는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신이 나서 사고 싶은 혼수 목록을 제 앞에 쭉 펼쳐 놓았습니다. 새언니, 요즘 혼수 3대 이모가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건조기인 거 알죠?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편은 옆에서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어? 하나뿐인 내 동생 결혼하는데 더 좋은 거 해줘야지. 그치, 여보. 당신도 처제 결혼할 때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했잖아. 내 마음 이해하지. 남편은 교묘하게 제 동생의 결혼을 언급하며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생활비를 털어 신우이가 원하는 고가의 가전제품들을 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우이는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희를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선물을 사왔다면서요. 저는 그래도 신우이가 고마움을 아는구나 싶어 음식을 잔뜩 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신우이는 자기가 불러놓고 치킨 몇 마리만 시켜둔 채 제가 해간 음식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으스대며 제게 작은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작은 향수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못해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서류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려 역시 내 동생이 최고야 를 외쳤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나 결혼할 때 도와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오빠 덕분에 내가 숨통이 트였어. 아빠는 돈 없다는 소리만 했는데 오빠 아니었으면 내가 무슨 돈으로 결혼했겠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신우이가 말하는 도움이 우리가 사준 혼수 가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신우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정말 경악스러운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제가 술에 취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 아마 자매만큼 특별하고 복합적인 관계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가 때로는 평생의 라이벌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 겪었던 깊은 상처와 깨달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할 만한 지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대한 응원을 표현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30대 여성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제 반쪽과도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는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주는 사이입니다. 아마 자매가 있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평생을 두고 티격태격 다투는 선의의 경쟁자이기도 하니까요. 저 역시 그런 평범한 자매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계기는 바로 제 남편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나 하시겠지만 네, 그런 사람이 정말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힘겨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도 가정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과 저, 그리고 여동생, 내 식구는 누구보다 단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 언제나 다정하고 산처럼 듬직했던 아버지가 제가 9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무리하게 강행된 공사 현장에서 이태롭게 일하시다 그만 발밑에 합판이 부서지는 바람의 아래로 추락하고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어린 저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넋이 나간 채 병원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차가운 몸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눈 좀 떠봐요. 나하고 애들만 남겨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불쌍한 내 남편, 평생 고생만 하다가.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창백한 얼굴로 미동도 없이 누워 계신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병실 기둥 뒤에 숨어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홀몸으로 저와 제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좌판을 깔고 채소를 파셨죠. 학생 엄마, 오늘 상추 싱싱해요. 한 봉지에 1,000원, 1,000원. 구경이라도 하고 가요. 어머니는 목이 쉬어라 외치며 악착같이 돈을 버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점 단속에 쫓겨나기 일쑤였고 짓궂은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부끄러워 일부러 시장을 멀리 돌아 집에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저와 달리 동생은 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면 동생은 제 마음도 모르고 해맑게 외치곤 했습니다. 언니, 이 길로 가. 저기로 가면 엄마도 볼 수 있고 더 빠른데. 엄마 장사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가자. 저는 그런 동생에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했습니다. 싫어. 난 이 길로 갈 거야.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그러면 동생은 멀리서 보이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며 달려갔죠. 엄마, 우리 여기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순수하고 따뜻했던 동생 덕분에 힘겨웠던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사춘기를 지나고 철이 들면서 동생과의 사이는 세상 누구보다 각별해졌습니다. 하루는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상희야, 넌 사춘기 때도 별 탈 없이 지나간 것 같아. 짜증내는 것도 별로 못 받고 그러자 동생이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 근데 엄마도 언니도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나까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나라도 웃어야지 하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어린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철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깊은 우애를 다지며 자란 저희 자매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후에도 늘 붙어 다녔습니다. 함께 쇼핑을 하고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며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엄마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너희를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둘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의지하며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어디서 이렇게 천사 같은 딸들이 왔는지 몰라.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회사에 취직했고 동생은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취업하자마자 짠순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동생이 안쓰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늘 제 옷과 물건을 물려받았던 동생이 스스로 돈을 벌게 된 후에도 자기를 위해서는 좀처럼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희야, 너도 한창 예쁠 나이인데 예쁜 옷도 사입고 여행도 좀 다녀.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아서 어디다 쓰려고. 제가 걱정스레 말하면 동생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지.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그리고 난 지금 이 생활이 체질에 맞아. 아마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일부러 그렇게 말했겠지요. 다행히 저희 자매가 모두 직장에 들어간 후 어머니도 장사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비로소 당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마치 새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영어 공부에 한창 빠져 있을 때 학원 선생님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제자라는 관계가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적극적이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는 늘 제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었고 제가 불편해할까 봐 수업 중에는 티조차 내지 않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니, 드디어 형부가 생기는 거야. 우리 집에 남자가 없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는데 든든한 형부가 생긴다니 너무 기쁘다. 제 바람처럼 남편은 동생에게 정말 든든하고 다정한 형부가 되어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때면 늘 동생을 챙겼고 생일에는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제 동생이 너무 착하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처제 같은 여동생이라면 10명이라도 환영이야. 내 동생 성격은 아휴, 말도 마. 완전 독불장군이라니까. 저는 남편이 자신의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에 대해 장난스럽게 투정할 때도 그 속에 동생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누이를 직접 만나고 나니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 예비 시누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나 제 손톱부터 지적했습니다. 새언니, 손톱 관리 안 해요? 무슨 사춘기 남학생 손톱 같아요. 제가 일하는 네일샵에 와서 회원권이라도 끊어요.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웃으며 좋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제 말을 오해하고는 정색하며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네일 아티스트라고 해서 새언니 전담 관리사라도 되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면 돈을 더 줘야 하는 거 몰라요. 결국 저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시고 시누이의 가게에 방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그녀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언니 시누이라는 사람, 할인은커녕 오히려 돈을 더 받는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하나뿐인 시누이에게 점수를 땄다는 생각에 애써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아버지와 오빠, 남자들 사이에서 외롭게 자랐을 테니 그 예민한 성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을 겪을수록 그 이해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미꾸라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늘 말만 앞서고 불리한 상황이 되면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스테이크 사줘야 하는데 아이고 지갑을 안 가져왔네. 오늘은 며느리한테 얻어먹어야겠구먼. 이런 식이었죠.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냉장고, 세탁기, TV, 이 시아비가 다 사주마 하고 큰 소리만 치셨을 뿐 실제로 도와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시댁에 바라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웃어넘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주시지 못한다며 늘 미안해하셨죠. 결혼 초 남편은 그런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하는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고생하신다며 가게 일도 돕고 퇴근길에 모셔다 드리는 등 살가운 사위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 집에 아들이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몇 번 입지 않아 버리기 아까운 옷들을 모아 동생에게 주려고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옷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이딴 옷들을 나 입으라고 준 거예요? 내가 거지예요. 촌스러워서 못 입겠으니 그냥 버릴게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 옷들을 몰래 시누이에게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은 맨날 처제만 챙기잖아. 내 동생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더덕무침 반찬통이 통째로 사라져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더덕 좋아하시면 안 돼? 장모님은 채소 장사하시니까 맨날 드시잖아. 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점이 있나 싶어 그 후로는 시댁에 거의 출근 도장을 찍으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과 시누이의 기세등등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에도 시누이는 제게 새언니,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아요. 라며 막말을 했고 남편은 무조건 자기 동생 편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무렵 동생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제부를 소개해왔습니다. 동생처럼 순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곁을 평생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진심으로 기뻤고 제 용돈을 모아둔 돈으로 동생의 혼수 가전 몇 가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에 상이 결혼할 때 축의금은 당신이 따로 챙기는 게 어때? 형부인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남편은 걱정 말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뿐인 처제 결혼식인데 내가 알아서 섭섭지 않게 준비해뒀지.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시아버지와 시누이, 심지어 시누이의 남자친구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했기에 저는 남편이 체면을 차릴 줄 알았죠.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동생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어제 축의금 정리하다가 형부가 준 봉투를 봤는데 5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혹시 무슨 착오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아니면 혹시 형부 요즘 많이 힘들어. 저는 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5만 원. 그것도 남편, 시아버지, 시누이 남자친구까지 4명의 식권을 받아가고 낸 돈이 고작 5만 원이라는 사실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처제가 돈되게 밝히네. 당신이 혼수 보태라고 몇백만 원이나 해줬다며. 그거면 됐지. 나한테 또 돈을 받겠다고. 남편은 제가 동생에게 가전제품을 사준 것이 내심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걸 말로는 표현 못하고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복수한 것이죠. 저는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민망해서 제 돈으로 다시 축의금을 보냈습니다.
동생은 괜찮다며 끝까지 사양했지만 저는 엄마를 통해 겨우 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눈치를 보는 동생의 모습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